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람들의 생활과 소득은 월등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문화는 전 세계로 퍼지고 교육의 보편화가 이뤄지고 나아진 소득은 소비 활동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10대가 등장합니다. 학교에 가 친구들과 유행을 나누고 나아진 소득 덕에 용돈을 받아 친구들과 문화를 즐기는 데 사용하게 돼요. 대중문화의 새로운 주인공이 된 이들을 일컫는 티네이저라는 신조어와 함께 10대 문화가 생겨나는 순간이었어요. 이들은 세계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겪은 기성세대가 안정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자신들을 휘감을 새로운 무언가를 열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로큰롤이 등장합니다. 그와 함께 영국에서는 로니 도니건이라는 가수가 스키프리라는 포크 중심의 밴드 음악을 유행시킵니다. 영국에서 스키플은 1년 사이 전국에 5,000개 이상의 밴드가 탄생할 만큼의 히트를 쳤는데 그러한 데는 스키플에 누구나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 구성이 크게 작용했죠. 이와 동시에 전 세계를 휘어잡을 로큰롤 스타가 등장합니다. 로큰롤의 왕제 엘비스 프레슬리. 이렇게 로큰롤과 스키플에 점령된 티네이저 사이, 오늘의 주인공 첫 번째 비트 존 레논이 있었습니다. 본명 존 윈스턴 레논. 전쟁이 한참이던 1940년 영국 리버풀에서 태어났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어머니 줄리아와 함께 살았지만 얼마 안가 줄리아는 재혼을 하게 돼 존은 이모 미미와 함께 살게 돼요. 자식이 생기지 않았던 미미였기에 존에게 많은 사랑을 주지만 이는 가끔 간섭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모의 마음과 다르게 크면서 존은 점점 문제아가 돼요. 장난이 너무 심해 학교를 옮겨야 했고 패거리를 만들어 툭하면 싸움을 벌이고 항상 자신이 대장이 되려 했어요. 12살이 되어 쿼리뱅크 고등학교에 입학하고도 존의 탈선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존에게 로큰롤과 스키플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음악에 푹 빠진 존은 중고 기타를 구해 벤조를 칠 줄 아는 어머니 줄리아를 찾아가 기타를 배워요. 줄리아는 존을 구박하지 않고 항상 응원하고 격려해준 유일한 어른이었죠. 그에 반해 미미 이모는 항상 말했습니다. 기타는 괜찮아 존. 하지만 그걸로 먹고 살 순 없단다. 그러던 56년 존은 친구들과 스키플 그룹을 결성합니다. 블랙잭스라는 이름에서 금세 고등학교 이름을 따 쿼리맨으로 바꿨죠. 비틀즈의 전신인 쿼리맨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시 존은 그중 대장이었습니다. 동네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존은 조심하라고 할 정도였죠. 쿼리맨은 스키플 콘테스트에도 자주 참가할 정도로 음악에 진심이었어요. 그러던 1957년 7월 6일 울튼의 세인트 피터스 교회 축제에 쿼리맨이 초청을 받습니다. 그날 존의 어릴 적 친구인 아이반 보우는 존에게 친구를 소개시켜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폴 맥카트니, 두 번째 비틀입니다. 1942년 마찬가지로 전쟁 중에 태어난 본명 제임스 폴 맥카트니. 폴은 영리했고 인기도 많은 아이였습니다. 간단하게 리버풀의 명문 리버풀 인스티튜트에 입학했죠. 할아버지는 브라스 밴드 활동과 튜바를 연주할 정도로 음악에 조예가 깊었고 아버지 짐은 밴드를 꾸려 대단한 커리어를 쌓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폴에게 음악을 취미로 시켜보려 했으나 폴은 별 관심이 없었죠. 그러던 1956년의 가을 어머니 메리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폴과 동생 마이클은 큰 충격에 빠졌지만 두 고모와 온화한 아버지는 아이들을 더욱 큰 사랑으로 돌봐줬죠. 그리고 폴에게는 상심을 위로해주는 친구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과 기타였죠. 존과 마찬가지로 로큰롤과 스키플 붐이 일자 폴은 음악에 흠뻑 빠지게 돼요. 그렇게 기타를 잡게 된 폴. 근데 뭔가 불편했죠. 폴은 왼손잡이거든요. 기타를 개조한 후 폴은 기타에 아주 푹 빠지게 됩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꼭 기타를 들고 가야만 했죠. 그렇게 다시 돌아와 57년 7월 6일 친구의 소개로 역사적인 존과 폴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폴은 쿼리맨의 무대를 재밌게 보고 이후 그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뽐내요. 수준급의 기타 실력과 훌륭한 보컬에 가장 놀란 건 존이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존이었기에 존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실력 좋은 폴을 쿼리맨에 데려오는 게 분명 맞는데 그랬다간 항상 대장이었던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진 않을까 걱정이 된 거예요. 하지만 존에겐 쿼리맨의 실력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렇게 폴은 쿼리맨에 합류하게 됩니다. 며칠 뒤 폴이 자작곡을 몇 개 썼었다며 존에게 들려줍니다. 존은 또 충격을 받아요. 개사나 편곡은 해봤어도 작곡할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날부터 둘은 언제나 붙어 다니며 서로가 자극이 되어 기타를 연습하고 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한 가지 약속을 하죠.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곡은 당연하고 한 사람이 만들더라도 레논 맥카트니라는 팀 이름으로 크레딧을 내자고. 그렇게 전설의 듀오 레논 맥카트니 콤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 폴은 쿼리맨에 자기 친구를 초대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958년 2월 존에게 기타를 정말 잘 치는 친구를 소개시켜줍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에리슨, 세 번째 비틀입니다.
1943년 화목한 부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조지 해리슨. 공부를 잘해 리버풀 인스티튜트에 입학했지만 정해진 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에 지쳐 나름의 반항을 드러내요. 존 레논처럼 행동이 아닌 그의 반항은 패션으로 이어졌죠. 집에선 음악과 춤을 좋아하는 어머니 덕에 누구보다 많은 음악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역시 조지에게도 로큰롤과 스키플의 영향이 미쳤지만 그 시작은 컨트리 가수 슬림 휘트먼의 영향이 컸어요. 그가 기타 치는 모습에 푹 빠져 조지는 앞선 두 비틀처럼 보컬이 아닌 온전히 기타 연주에 흥미를 느꼈죠. 하지만 실력을 늘리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때 도움을 준 건 어머니 루이지였습니다. 루이지는 조지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게 옆에서 매일 조지를 격려해줬어요. 아버지 친구에게까지 기타를 배우며 조지의 실력은 일취월장하게 됩니다. 같은 학교 같은 버스를 타고 등교하던 폴과는 기타를 접점으로 금방 친해지게 돼요. 폴이 존을 만나기 이전 폴의 기타 파트너는 조지였죠. 그렇게 58년 2월 폴은 조지를 존에게 소개시켜줍니다. 이번에도 존은 깜짝 놀랍니다. 기타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근데 존은 조지를 끼워주지 않았어요. 존은 40년생, 조지는 43년생. 10대인 존에게 조지는 너무 어린애였고 친구들이 보기에도 우스울 것 같았죠. 심지어 존은 반년 전에 대학교까지 들어갔어요. 조지는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존을 따라다녔고 결국 조지는 쿼리맨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진 존, 폴, 조지 셋이 모이게 됩니다. 하루는 싸게 녹음할 기회가 생겨 당시 쿼리맨은 데릴 비더데이와 폴과 조지가 만든 In Spite of All the Danger 두 곡을 녹음하는데요. 그들의 첫 레코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 존, 미술의 재능을 깨달아 리버풀 예술대학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두 인연을 만납니다. 먼저 스튜어트 서트클리프, 교수가 인정할 정도로 미술의 재능을 가진 친구였는데 존과 친해져 쿼리맨 멤버들과도 알고 지냈고 또 한 명은 신시아 파웰. 둘은 곧 사랑에 빠져 연애를 시작해요. 그리고 존에게는 어머니 줄리아도 있었습니다. 비록 떨어져 지냈지만 존이 자라면서 더욱 자주 보고 둘도 없는 사이가 됐어요. 줄리아는 존의 탈선에도 언제나 웃는 얼굴로 반겨주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존이 17살 때 사고로 줄리아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초보 운전에 음주운전을 하던 경관의 차에 치이는 사고였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존은 술에 의지하기도 며칠 동안 집 밖을 안 나오기도 때때로 멍하니 울기도 해요. 그리고 존의 폭력성과 탈선은 더욱 심해져 갔죠. 그러나 폴은 그런 존을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일을 겪어봤기 때문이었죠. 이 일을 계기로 존과 폴은 더욱더 돈독해지게 됩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쿼리맨은 1년여간 이렇다 할 활동을 못했어요. 그 사이 드러머도 나가 이제 쿼리맨은 존, 폴, 조지 3명만이 남게 됐죠. 그들이 다시 활동에 열을 붙인 건 카스바 클럽이란 곳이었습니다. 쿼리맨 또래의 아들을 가지고 있던 사장님이 아들을 위해 지하실을 개조해 연 커피 클럽이었죠. 좋은 일거리를 찾던 쿼리맨은 카스바 클럽의 개업을 도왔고 오픈 멤버로 무대에 오릅니다. 쿼리맨을 비롯한 그룹들에 힘입어 카스바 클럽은 하루에 300~400명이 올 정도로 10대의 인기를 얻게 돼요. 그리고 이 무렵 사장님의 아들 피트 베스트가 드럼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조지는 학교를 그만두고 전기 견습공 일을 시작했고 쿼리맨이었던 팀명도 자주 바꾸게 됐죠. 캐롤 리바이스 디스커버리 쇼라는 프로그램 결선에 출연했을 때는 조니 앤 더 문독스라는 이름이었어요. 60년이 되고 존의 친구 스튜어트 서트클리프가 그룹의 베이스로 참여합니다. 전시회에 입선하여 받은 상금으로 베이스를 구매했고 멤버들이 스튜어트에게 베이스를 가르쳐줬죠. 그래서 스튜어트는 항상 무대에서 실력을 들키지 않기 위해 등을 보이고 연주했어요. 스튜어트의 역할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룹명을 고민하던 존이 로큰롤 그룹 버디 올리 앤 더 크리켓츠의 크리켓 같은 이름을 마음에 들어하는 걸 보고 스튜어트는 존에게 비틀이라는 단어를 던져주었죠. 이를 듣고 존이 비틀을 덧붙여 비털스라는 팀명을 지어요. 비틀즈 아니고 비털즈? 그랬지만 이것도 잠시. 어느 날 참여한 영국 로큰롤계의 거장 레리 판스 산하의 스타 빌리 퓨리의 백밴드 오디션에서 그들은 친구의 조언을 참고해 실버 비틀즈라는 이름으로 바꿔 참여하죠. 오디션은 탈락했지만 레리 판스는 대신 그의 신인 가수 조니 젠틀의 2주간 스코틀랜드 투어의 백밴드로 실버 비틀즈를 섭외합니다. 그렇게 무사히 스코틀랜드 투어를 마쳤지만 레리 판스는 더 이상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솔로 가수들이 충분했기 때문이죠. 다시 리버풀로 돌아온 실버 비틀즈. 이번에도 각종 클럽에 고정 출연을 해가며 생계를 겨우 이어나갑니다. 10대의 나이에 불구하고 스트립 클럽의 무대를 선 적도 있죠. 그러던 중 당시 매니저 역할의 앨런 윌리엄스가 비틀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독일의 함부르크에 가서 무대를 해보라는 거였어요. 사실 앨런 윌리엄스는 독일 함부르크의 카이저 켈러 클럽의 소유주 브루노 코슈미더와의 협업으로 이미 리버풀의 데리 앤 더 시니어라는 그룹을 독일에 보내 성공시킨 적이 있었고 그 두 번째 타자로 비틀즈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함부르크로 떠나기로 됐지만 비틀즈에겐 드러머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한 명, 드럼을 치기 시작했던 카스바 클럽의 아들 피트 베스트. 마침 피트 베스트는 음악을 업으로 삼고자 학교도 그만뒀지만 그가 속한 그룹이 흩어지며 갈 곳을 잃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모인 5인, 이들의 많은 것을 바꾸게 될
독일의 함부르크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의 함부르크는 범죄와 유흥 산업으로 아주 유명한, 그중 비틀즈가 가는 리퍼바는 어느 곳보다 스트립 클럽이 많은 곳이었어요. 기대에 찬 비틀즈가 도착한 카이저 켈러 클럽. 그러나 코슈미더는 이곳이 아닌 인드라 클럽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밤 11시 반에도 손님이 2명밖에 없는 아주 작은 곳이었죠. 비틀즈는 이곳에서 2달간 평일에 4시간 반, 주말에 6시간을 무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 그들의 숙소는 밤비라는 이름의 낡은 영화관, 그곳에 있는 허름하고 어두운 방에서 자야 했고 욕실도 없어 공용 화장실에서 씻어야 했죠. 무서운 지역에 클럽에 있다는 게 겁이 났을 뿐더러 처음 무대에 섰을 때 관중의 반응은 썰렁했습니다. 보다 못한 코슈미더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막 쇼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룹의 맏형 존은 마음먹습니다. 리버풀 출신답게 그래, 건방지게 한번 해보자. 존은 그때부터 무대를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더니 바닥을 발로 쿵쿵 치며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해요. 이런 모습이 독일 관중들에겐 터프하고 야성미 넘쳐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노래랑 연주를 잘했으니까요. 러닝타임이 너무 길었기에 로큰롤뿐 아니라 폴이 좋아했던 팝발라드 같은 곡도 부르게 되는데 훗날 존은 이런 서로의 음악 취향이 비틀즈의 성공 요인 중 하나였다고 말했죠. 그렇게 점점 관중은 늘어갔고 모든 멤버가 존처럼 뛰어다녔고 비틀즈의 팬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공연 소음은 점점 커져 결국 인드라 클럽은 소음 민원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게 돼 비틀즈는 그들이 처음 봤던 무대 카이저 켈러 클럽에 드디어 서게 됩니다. 관중을 사로잡는 무대 퍼포먼스로 비틀즈는 단숨에 카이저 켈러에서도 유명 인사가 돼요. 그리고 이때 리버풀에서 새로운 그룹이 카이저 켈러로 옵니다. 로리 스톰 앤 더 허리케인스라는 그룹이었어요. 리버풀에서는 비틀즈보다 유명한 그룹이었죠. 비틀즈와 로리 스톰은 12시간 동안 번갈아가며 무대를 하게 됩니다. 노래를 너무 많이 해 목이 쉬기도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졸음. 비틀즈는 잠을 쫓아내기 위해 다이어트 약부터 독일인들이 추천해준 약물까지 먹기 시작해요. 함부르크의 하루하루는 아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노래하고 술 마시고 여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버는 돈도 족족 다 써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함부르크에서 그들과 친해질 3명의 인연이 나타납니다. 클라우스 부어만, 아스트리드 키러, 위르겐 폴머. 우연한 계기로 비틀즈의 무대를 본 셋은 비틀즈의 팬이 되었고 친분을 쌓게 되죠. 그중 아스트리드는 비틀즈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인데요. 사진작가였던 그녀의 그림자에 반쯤 가려서 찍는 기법은 앞으로의 비틀즈 사진사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가죽 자켓 패션 또한 아스트리드의 영향이 전부였어요. 비틀즈 하면 떠오를 최고의 시그니처, 덥수룩한 머리 스타일도 아스트리드가 만들었죠. 그러한 영향과 함께 아스트리드는 멤버 스튜어트와 만난 지 2개월 만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힘들지만 좋은 인연도 있었던 함부르크. 하지만 그들은 곧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2개월 계약의 함부르크 일정은 이미 연장에 연장을 거친 지 오래, 벌써 5개월째 공연 중이었고 비틀즈는 지금보다 더 큰 탑10 클럽으로 무대를 옮길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같은 영국 출생의 싱어송라이터 토니 셰리던을 비롯한 인물들의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움직인 건 수당과 숙박 문제 해결이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카이저 켈러의 코슈미더가 아니었습니다. 분노하며 비틀즈를 붙잡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느닷없이 경찰이 나타나 조지의 여권을 조사한 거예요. 사실 조지는 17살로 클럽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없는 미성년자였거든요. 그렇게 독일 추방 명령이 내려지고 조지는 먼저 리버풀로 돌아가게 됩니다. 탑10으로 몸을 옮기기 위해 극장에서 몰래 짐을 빼온 폴과 피트는 다음날 갑자기 경찰에게 잡혀갑니다. 극장에 불을 질렀다는 혐의였어요. 그렇게 폴과 피트 또한 추방령이 내려져 리버풀로 돌아가게 됐고 남겨진 둘, 존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기에 리버풀로 돌아오고 스튜어트만 아스트리드와 함부르크에 남게 됩니다. 모든 건 열받은 코슈미더의 소행이라고 보는 입장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비틀즈의 첫 함부르크 여행은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한 달간 비틀즈는 각자의 삶을 보내게 돼요. 당당하게 돈 벌어오겠다고 떠난 함부르크에서 번 돈은 다 썼고 무일푼으로 돌아온 자식을 보며 부모의 속만 타들어갔어요. 그중 폴은 압박을 못 이겨 화물차 조수부터 전기 코일 감는 일까지 했지만 다시 음악을 하며 그만두죠. 결국 그들이 다시 모인 곳은 카스바 클럽. 그러나 비틀즈는 이전의 비틀즈가 아니었어요. 광기의 무대를 5개월간 매일 6시간 이상씩 했으니 함부르크 이전의 비틀즈와는 실력부터 무대 매너까지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죠. 그리고 비틀즈가 그 변화를 몸소 체험한 건 리더랜드 타운홀 공연이었습니다. 함부르크의 경험을 살린 쇼를 하는 무대에 관중들이 열광을 넘어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비틀즈의 차에 달려들고 소리 지르고 아주 난리가 났죠. 이때부터 리버풀에서의 비틀즈 공연은 모두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가는 곳마다 관중이 따라다니고 결국엔 리버풀 중심가 최고의 라이브 클럽 캐번 클럽에 정기 출연하게 되죠. 존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태어난 곳은 함부르크였다. 캐번 클럽 비틀즈 공연 날이면 줄이 끝도 없이 늘어섰고 하루에 3탕의 공연을 뛰어야 할 정도로 바빠졌어요. 이제 비틀즈는 리버풀을
대표하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4월엔 두 번째 함부르크 여행을 떠나요. 저번 여행 때 옮기고 싶어 했던 탑10 클럽에서 드디어 무대를 하게 됐죠. 매일 7시간, 토요일은 8시간을 연주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이번엔 잠을 깨기 위해 각성제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이번 함부르크 여행엔 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비틀즈의 첫 음반 녹음. 데모 음반을 만든 적은 있지만 발매되는 음반 제작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물론 비틀즈가 주인공은 아니었는데요. 탑10에서 만난 가수 토니 셰리던의 반주를 맡는 거였죠. 토니 셰리던은 비트 브라더스의 아이 본이라는 이름으로 발매됐는데, 두 번째 사건은 스튜어트의 비틀즈 탈퇴예요. 스튜어트는 함부르크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미술을 시작할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공석이 된 베이스는 앞으로 폴이 맡게 됐고, 그들은 다시 리버풀로 돌아오죠. 리버풀은 비트 그룹의 열풍이 한참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비틀즈는 이제 출연료도 많이 올랐어요. 항상 일을 도와주던 친구 닐 아스피널은 그들의 로드 매니저로 일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음반 회사와의 정식 계약뿐. 그러나 비틀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섰어요. 그런데 딱 이 타이밍에 그들에게 꿈을 실현시켜줄 인물이 등장합니다. 브라이언 앱스타인, 영원한 비틀즈의 매니저죠. 리버풀엔 램스라는 이름의 레코드점이 있습니다. 리버풀이 있는 머지사이드주의 명실상부 최고의 레코드점인데요. 이곳의 대표가 바로 브라이언 앱스타인이에요. 10월 28일 한 청년이 램즈 레코드에 들어와 비틀즈가 부른 마이 보니 앨범이 있냐 물어봅니다. 들어본 적 없는 앨범과 그룹이었기에 브라이언은 죄송하다며 손님을 돌려보내는데요. 그리고 정보를 수소문한 끝에 비틀즈가 영국 그룹이고 캐번 클럽에서 공연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죠. 그렇게 11월 9일 점심, 브라이언은 동료 한 명과 함께 그 음반과 비틀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캐번 클럽을 방문합니다. 처음 비틀즈의 무대를 보자마자 브라이언은 비틀즈의 매력에 빠지게 돼요. 공연이 끝난 후 동료와의 점심 식사 중 브라이언은 내가 그들의 매니저가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물어볼 정도. 단 한 번의 무대를 보고 브라이언은 비틀즈의 가능성을 알아본 겁니다. 브라이언은 고심하면서 캐번 클럽에 가 몇 번이고 비틀즈의 공연을 보고 주변 음반업계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매니저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매니저가 되려면 어떤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그렇게 12월 10일 비틀즈와 브라이언은 계약 내용을 합의, 비틀즈 수입의 25%를 받기로 하며 다음과 같은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계약을 맺고 브라이언의 이행 여부에 따라 후에 정식 계약을 맺기로 하죠. 브라이언은 이제 일에 박차를 가합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그룹의 음반을 하루속히 내는 것.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여러 유명 레코드사들과 접촉하기 시작해요. 먼저 영국 최대 레코드사 EMI의 고위 간부에게 마이보니를 들려주며 비틀즈가 엄청난 그룹이라고 열을 올렸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4명의 A&R 국장 중 3명이 거부, 1명은 휴가 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 휴가 간 1명, 잠깐만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EMI와 함께 영국 음반사의 두 기둥인 데카 레코드를 찾아갑니다. 이번에 비틀즈는 런던으로 가 오디션까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비틀즈 사운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룹은 유행이 지났다. 브라이언은 나는 이 그룹이 엘비스 프레슬리보다 훨씬 성공할 것이라 확신한다는 말과 함께 데카와의 연은 끝이 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비틀즈의 성공 이후 데카 레코드는 대중음악 사상 최고의 바보들이란 소리까지 들어야 했어요. 그로부터는 낙방의 연속, 하이, 콜롬비아, H&B 같은 대형 음반사부터 작은 음반사까지 비틀즈를 모두 거부했어요. 브라이언은 거의 눈물을 흘릴 지경이었습니다. 거기다 브라이언이 노력한 건 음반사만이 아니에요. 홍보를 위해 BBC 본사를 찾아가 비틀즈의 오디션을 성사시켰어요. 덕분에 비틀즈는 첫 라디오 방송에 출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노력 끝에 브라이언은 비틀즈와 정식으로 매니저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 비틀즈 멤버 모두가 사인했는데 브라이언은 하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레코딩 계약을 아직 따내지 못했으니 그 일이 완료될 때까지만 잠시 미뤄두고 싶다는 겁니다. 브라이언은 이제 외부 일이 아닌 비틀즈에게도 신경을 씁니다. 함부르크 시절부터 입던 가죽옷은 버리고 말끔한 양복을 입게 했고, 각종 무대 매너와 기본적인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죠. 각종 계약과 계획들, 무대마다의 주의사항과 시간, 동선 등 전달 사항들을 서류로 정리해 보여줘요. 그리고 오디션에 합격했던 비틀즈는 BBC를 통해 첫 라디오 방송에서 성공적인 무대를 보여주는데요. 이날을 기점으로 비틀즈는 BBC와 긴밀한 사이가 되어 3년여간 53회 출연하며 수많은 라이브 무대를 보여주죠. 이제 정말 남은 건 음반 계약뿐. 브라이언은 레코드를 만들어 보여주면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으로 HMV 레코드 센터를 찾아갔는데, 녹음 기술자는 녹음이 썩 괜찮다며 음악 출판업자를 소개시켜주죠. 출판업자의 반응도 마찬가지. 그는 음반사 팔로폰의 자기 친구 조지 마틴을 소개시켜줍니다. 조지 마틴이 누구냐? 처음 브라이언이 찾아갔던 EMI에서 4명의 A&R 국장 중 휴가를 갔던 그 한 명이었습니다. 팔로폰은 EMI 산하의 음반사였죠. 음반을 들어본 조지 마틴은 멤버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다음에 연락을 주겠다고 해요. 그렇게 비틀즈와 브라이언은 또 한 번의 기다림을 시작하며 세 번째 함부르크 여행을 떠납니다. 함부르크의 멤버들을 마중 나온 아스트리드, 그리고 비고를 듣습니다.
스튜어트가 세상을 떠났어. 그들이 함부르크에 오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의 사이는 뇌출혈. 멤버와 아스트리드 모두 슬픔에 빠졌지만 멤버들은 아스트리드를 많이 위로해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대에 올라야 했죠. 비틀즈의 성장에 따라 많은 처우가 개선됐습니다. 여태까지 중 가장 큰 규모의 클럽에서 하루 3-4시간, 7주간의 무대였어요. 한편 영국에선 브라이언이 조지 마틴에게 집착과 가까운 연락 끝에 비틀즈의 오디션을 따냅니다. 함부르크에서 돌아온 비틀즈는 자작곡을 포함한 오디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요. 조지 마틴은 만족스러워했지만 브라이언을 따로 불러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당신이 그룹을 어떻게 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드러머로는 안 됩니다. 한 달 뒤 마침내 팔로폰과의 계약이 성사됩니다. 브라이언과 멤버들은 모두 기뻐 날뛰었지만 한 명에게는 다른 소식이 전달돼요. 안 좋은 소식이야. 모두 너 대신 링고를 끼워주고 싶어해. 그렇게 피트 베스트는 비틀즈의 문턱 앞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조지 마틴의 지적도 있었지만 이는 멤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피트의 실력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에 더해 조지 해리스는 함부르크에서 친해진 링고스타를 멤버로 들이고 싶어 했거든요. 어쨌든 이 결정은 모두 함께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비틀즈 멤버들은 시간이 흘러서도 이 사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네 번째 비틀 링고스타가 비틀즈의 데뷔와 함께 합류하며 우리가 기억하는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스타로 이루어진 비틀즈가 완성됩니다. 링고는 1940년 7월생, 본명 리처드 스타키로 비틀즈 멤버 중 나이가 가장 많아요. 링고스타라는 이름은 평소 반지를 많이 끼고 다니는 그의 특징에서 지어진 별명이죠. 여러 일을 해보다 드러머로 직업을 정한 링고는 그룹 로리스톰 앤 더 허리케인즈의 멤버였는데 기억나시나요? 비틀즈와 함께 함부르크에서 12시간씩 공연했던 그 그룹. 거기서부터 링고와 멤버들은 친해졌고 그를 계기로 링고는 비틀즈의 멤버가 된 거죠. 그리고 이맘때 존의 여자친구 신시아가 아이를 가지게 돼요. 둘은 8월 23일 리버풀에서 결혼식을 올리죠. 마침내 9월이 되고 비틀즈는 그들의 데뷔 싱글 녹음에 들어갑니다. 발표할 두 곡 다 비틀즈의 자작곡인 점은 멤버들의 작곡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줬지만 조지 마틴은 새 드러머에 도전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앤디 화이트라는 전문 드러머를 섭외했어요. 링고는 자신도 피트처럼 될까봐 소름이 끼쳤고 결국 A면은 링고의 드럼이 선택됐지만 B면의 드럼은 앤디 화이트의 연주가 실렸습니다. 조지 마틴은 이외에도 럼미두에 하모니카를 넣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도 비틀즈의 음악에 큰 도움과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래서 프로듀서 조지 마틴을 5번째 비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추가로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 누가 만든 곡이든 이전의 약속처럼 레논 맥카트니라고 크레딧에는 표기되는데 실제 작곡자를 제가 곡 소개에 써놨어요. 영상 보시면서 존과 폴의 작곡 성향을 파악하시는 것도 큰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발매된 비틀즈의 데뷔 싱글 Love Me Do PS I Love You입니다. 싱글 발매와 함께 드디어 약속을 지킨 브라이언은 매니저 5년 정식 계약에 서명을 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리버풀에서 공연을 하던 비틀즈. 첫 싱글 음반은 시간이 흐르며 NME 차트 27위에 오르더니 영국 공식 차트인 레코드 리테일러 차트에서 최고 17위를 기록합니다. 비틀즈는 네 번째 함부르크 여행 중에 소식을 접해 파티를 열고 브라이언의 각종 노력에 힘입어 방송과 런던 공연을 이어나가게 돼요. 이제 비틀즈는 리버풀을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쌓이는 인기에 닐 아스피널은 로드 매니저를 혼자 도맡을 수 없었고 그렇게 캐방 클럽의 경호를 맡았던 멜 에반스도 로드 매니저로 들어옵니다. 이 둘은 멤버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를 넘어 음반 작업에도 도움을 주고 외로울 땐 친구가 되어준 비틀즈에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들이었습니다. 1963년이 되고 비틀즈는 두 번째 싱글을 발표합니다. Please Please Me Ask Me Why. 이 싱글이 발매되자 기존에 없던 비틀즈만의 로큰롤 사운드에 놀란 음악 잡지들은 비틀즈의 소식을 실기 시작해요. 그리고 첫 싱글의 성공으로 비틀즈는 전국 투어도 돌게 됩니다. 물론 비틀즈는 서포팅 액트였지만 투어 중 Please Please Me Ask Me Why가 조지 마틴의 말대로 차트 1위에 올랐고 투어 막바지엔 비틀즈가 헬렌 샤피로만큼의 박수갈채를 받게 돼요. 곧 이어진 다른 투어에서 비틀즈는 세 번째의 이름을 올립니다. 기세를 몰아 비틀즈의 첫 정규 앨범 Please Please Me가 발매됩니다. EMI 본사에서 찍은 앨범 커버도 인상적이고 13시간 만에 앨범 녹음을 마친 것도 대단한 사실이죠. 조지 마틴은 캐방클럽에서 느껴본 그 뜨거운 열기와 분위기를 담고 싶어 캐방클럽에서의 라이브 레코딩을 고려했지만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스튜디오 세션을 캐방클럽과 똑같이 배치하고 그곳에서 즐겨 부르던 레퍼토리를 선별했어요. 즉 비틀즈의 1집은 캐방클럽 공연의 스튜디오 버전과 같은 앨범입니다. Be a drag misery. That taste of honey. A taste of honey. Baby now. Shake it up, baby. Twist and shout.
비틀즈의 첫 정규 앨범은 누구도 예상 못한 데이트를 기록하는데요. 영국 앨범 차트 무려 30주 1위라는 기록을 세웠고 발매 8개월 후엔 25만 장이 팔려 엘비스 프레슬리의 23만 장 기록을 깨고 영국 내 음반 신기록을 세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 존 레논의 아들 줄리안 레논이 태어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줄리아의 이름에서 따온 특별한 이름이었죠. 열기를 받은 세 번째 싱글 From Me To You, Thank You Girl은 영국 주간 차트 4곳에서 모두 1위를 하며 비틀즈의 첫 차트 올킬을 만듭니다. 이제 비틀즈는 영국 대중음악계가 주목하는 그룹이 돼 있었어요. 1집의 수록곡들로 구성된 EP는 차트 42주 1위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남겼고 이어서 싱글 She Loves You, I Will Get You를 발매합니다. 이 싱글은 영국 전역을 강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발매 4주 전부터 25만 장 이상의 선주문을 시작으로 100만 장이 넘게 팔립니다. 거기에 더해 9월엔 LP, EP, 싱글 모든 부문에서 비틀즈가 음반 판매량 1위를 기록해요. 하지만 아직 하나, 음악 잡지는 비틀즈로 도배됐지만 전국지에서는 아직 이름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전국지마저 비틀즈 얘기로 도배가 돼 사건이 생깁니다. 영국 최고의 TV쇼 썬데이 나잇 앳 더 런던 팔라디움 10월 13일 비틀즈가 출연한 1시간의 생방송 동안 1,500만 명이 동시 시청. 이는 영국 인구의 25%를 넘는 수치입니다. 당연히 런던 팔라디움 극장도 난리가 났습니다. 거리가 팬들로 점령당하고 경찰이 통제할 수준을 넘어버렸어요. 이제 다음날 모든 신문 일면은 비틀즈의 이야기로 꽉 찼습니다. 초유의 광란, 비틀 광풍, 비틀 열풍, 비틀매니아 등 다양한 기사가 쓰였지만 여기서 이 비틀매니아라는 단어가 앞으로 비틀즈의 열광적인 팬들을 일컫는 신조어로 자리를 잡죠. 역사에 기록될 하나의 신드롬, 비틀매니아가 이날 탄생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비틀즈가 정식 데뷔를 하고 1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질지 지켜보시죠.